다시 할게요. 네. 그러면 알아서 보시는 걸로 하고, 음, 예. 2004년과 5년 축제부터 축제 역사와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축, 그러니까 관객과 씬과 지역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왔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물론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닙니다. 음, 근데 10회쯤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음, 너네는 컨셉이 뭐냐? 예, 컨셉 없어. 일 한 해 한 해 지금 쳐내는 게 중요하지. 컨셉이 뭐가 지금 중요해요. 근데 자꾸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했어요. 우리의 음. 컨셉은 자연, 가족, 휴식 그리고 음악입니다. 이렇게 정했어.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서로 대표님이랑 저랑 딴 데 가서 딴 말하고 그러니까 대표님은 컨셉은 참자 안 된 말고라던데요. 막 이러니까 뭐라고요? 컨셉이 뭐라고요? 대표님은 처음에는 저희들의 사원이 이제 꾹 참자 안 된 말고 뭐 아, 꼭 참자 이런 안 된 말고. 뭐 그런 축제입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래서 저 정리를 했고 그래서 2004년부터 어쨌든 축제를 했어요. 근데 네. 자라섬 페스티벌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페스티벌은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유명합니다. 음, 그래서 어, 사실 첫 해와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비가 왔고요. 음, 어, 사실 아까 제가 저 개인 소개를 드릴 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음, 요 앞전에 좀 말씀을 드리가 제가 여기 이제 음, 들어오게 된 이유들이 있어서 저는 네네네. 사실 저는 사실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 오빠입니다. 예, 음, 공대 오빠고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제가 아주 전형적인 교회 오빠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잘 안 믿는데 아, 교회 다녀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있어요. 네. 네, 교회 다녀요, 음악해요, 글 써요, 다 안 믿습니다. 네. 네, 전형적인 제가 교회 오빠인데 교회 오빠의 특징이 무엇이냐? 네. 못하는 악기 없고 잘하는 악기 없고 이게 교회 오빠거든요. 그래서 아,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사실 어릴 때부터 첼로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대학교 때 오케스트라를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같은 학교에 취주학부를 저희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저랑 음, 대표님이랑 10년 차이니까 학교에서 만날 일은 없었고 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서클 활동을 하다가 이거 음악을 하는 것을 정말 업으로 삼으면 너무 좋겠다. 음,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이 일을 하게 됐고 저는 이 일을 예술의 전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술의 음, 전당에서 인턴을 했고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인턴 후에 LG 아트 센터라고 강남에 지금 마곡으로 옮겼지만 네네. LG 아트 센터에서 6년 반 동안 음악 PD를 했고요. 그러고 음, 나서 이제 자라섬 페스티벌에 오게 된 거예요. 음, 2004년과 5년엔 제가 여기에 스텝은 아니었어요. 페스티벌에 음, 와서 일은 했고 네. 페스티벌 내내 여기서 일을 했지만 4년과 5년엔 자원봉사자 같은 음, 것이었어요. 임 네네네. 대표님 와서 일 좀 하라고 해서 그냥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음, 제가 사실은 거기서 본 게 자라섬이라는 공간과 축제의 가능성이에요. 그 음, 전까지 사실은 제가 해외 출장이 사실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축제를 보고 공연을 보고 할 때 제가 가진 생각 중에 뭐냐면 일상으로 올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각광받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음, 그걸 문화사적으로 본다면 어, 국민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을 때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2만 음, 불이 넘으면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음, 재즈를 듣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며 야외에서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그런 이제 문화사적으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와인이 팔리기 시작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봤던 사람들이 결국 제가 갖고 있는 판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일탈적으로 오는 축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오는 축제가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어, 이것을 축제로 온다는 것이 1년에 아이씨 이거 고민하다가 자 결심했어 이게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축제나 공연장이 갈 수 있는 것들. 제가 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시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축제가 성공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30년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 내가 이 일을 30년 동안 하려면 우리 축제를 통해서 이 씬, 그러니까 이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음, 30배가 돼야 돼요. 20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음, 제가 3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는 자라섬 페스티벌 한 해 한 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재즈라는 것들,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축제를 간다고 할 때, 너 축제 가니? 이렇게 음, 얘기했지만 지금은 여름이 되고 주말에 가면 어딘가 축제 하나쯤은 가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축제를 이제 골라서 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잖아요. 아, 이 축제 엉망진창이네. 혹은 음, 이 축제는 괜찮은 내가 판단이 되는 수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축제는 잘 되는 축제는 계속 잘 돼요. 왜? 갔더니 너무 좋아서 내년에 이 사람이 딴 친구를 전도해 가지고 와요. 음, 아, 여기 음,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는 가운데 그것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저는 이 자라섬이라는 공간이 그런 시대를 가기에 혹은 자라섬 페스티벌이라는 것 자체가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의 문화 트렌드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저희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다 많은 사람 생각했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회 축제 때 모습이에요. 1회 축제 때 메인 음, 스테이지 자리는 지금 메인 스테이지의 약 6분의 1 정도 크기였어요. 어, 예. 나머지는 그냥 다 잔디밭이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파랗게 잔디밭이 있잖아요. 여기 저 네. 잔디가 아니에요. 보리예요, 보리. 예. 보리? 예, 보리싹이요. 아, 여기가 황무지였거든요. 근데 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야외 판타지는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축제에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아까 창대 씨가 얘기했지만 서울 사람들이 가평에 있는 축제까지 가는 데 있어서 판타지는 뭐겠어요?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딱딱하고 김밥 먹으면서 와인도 먹어가면서 이게 음, 축제를 해야 되는데 왔는데 뻘밭이야. 음, 이러면 누가 그걸 좋겠어? 그 판타지가 깨지는 순간 이미 컨텐츠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럼 잔디가 피었는데 잔디는 안 나요. 여기 뻘밭이 잔디도 심어지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 돈도 너무 많이 들어 잔디 심으면. 그래서 가평은 시골이니까 역시 보리를 심으면 2주 3주면 보리 싹이 싹 나서 잔디처럼 된다. 네, 그래서 어, 보리를 심은 거예요. 직접 축제로 심은 만들어.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심는 개념은 아니고 네. 뿌리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 네, 뿌리면 보리 나게 돼 있어요. 네, 음, 사실 저거 길러서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음. 네, 비가 와서 다 됐죠. 자, 2006년이 됐어요. 2006년이 되면서 2004년과 5년에는 인재진 대표님이나 저희가 가평에 네. 살지 않았어요. 음, 근데 2006, 3회째가 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3일 동안, 4일 동안 행사를 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의미일까? 음, 지역 주민들은 저 새끼들 군에서 없는 돈 만들어서 줬는데 3일만 일하고 돈 챙겨서 가는 애들처럼 보여져요. 그럼 음, 음, 지역에서의 관심을 일으키려면 뭐가 중요한가? 그럼 365일 축제를 만드는 준비하는 사무국과 그다음에 거기서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고 그 역할을 가지려면 음악 교육을 통해서 자라섬에서 뭔가 음악도 발표하고 가평 내에서 음악을 가지고 축제를 참여하는 인구를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단법인 자라섬 청소년 재즈센터라는 청소년 법인을 만들고 음, 어린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성인들에게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 교육을 하는 교육센터를 만들게 돼요. 음, 그러면서 2006년에 모든 직원이 가평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음, 저도 2006년, 7년부터 이제 가평에 와서 살게 됐고요. 그리고 지역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사무실에 몇 명이 일하는지 그중에서 몇 명이 표가 선거권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놈은 여기 살고 있지만 주소는 안 옮겼어. 다 알고 아, 있어요. 어, 저희가 가장 많을 때 사무실에 12명이 근무했는데 네. 12명이면 12표거든요. 한 음, 친구는 가족까지 와 살았으니까 약 15표가 저희 사무실에 있었는데 음, 15표면 가평 구의원 정도는 사무실로 부를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인사 한번 하셔야죠. 네, 부를 수 어,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관계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시작이 돼요. 음, 우리가 15명 표를 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조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음, 2007년이 됐어요. 아까 제가 말한 세 개의 다리 기억하시죠? 네네. 지역과 그다음에 관객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재즈 씬, 씬이에요. 음, 2007년 저희가 자라섬 국제 재즈 콩쿠르를 시작했습니다. 음, 음, 왜냐하면
우리가 재즈 씬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명색이 재즈 페스티벌, 그리고 네.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지향하면서 가평에 저기 한국 내에 있는 재즈 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무엇일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제 재즈 콩쿠르를 만든 이유는 국내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콩쿠르 기회 같은 기회나 등용문의 기회를 좀 줘서 그 사람들이 등용된 사람들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국악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가진 영속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네. 걸로 국제 재즈 콩쿠르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실 텐데 콩쿠르의 어떤 중요도는 1등 상금이 중요해요. 그 음, 당시에 재즈 관련된 콩쿠르이 1등이 만불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저희도 예, 외국에서 그래서 음, 저희도 환율이 좀 좋아가지고 예, 1,000만 원, 음, 1,000만 원 좀 넘었었는데 저희 1,000만 원을 주는 국제 재즈 콩쿠르를 했고 실제로 계속 해가면서 국제 콩쿠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응모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해외 연주자들이 와서 상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국내 재즈 씬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홍보이자 쇼잉이에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의 모든 대상으로 하는 연주자들이에게 1,000만 원의 상금을 건다는 것은 우리는 쓰는 돈은 1,000만 원이지만 각자가 모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처럼 일종의 음, 우리가 5천 원짜리 복권을 긁으면서 혹시 내가 30억이 맞아서 어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음, 하지만 좀 더 선한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여 페스티벌 통해서 동행문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갔어요. 음, 2008년에는 가평에 드디어 자라섬이라는 공간이 가평의 공식적인 관광지로 탄생하게 돼요. 2007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1년 음, 중에서 잠깐만 저희가 자라섬을 썼고 나머지 여름에는 다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음, 저희가 초반에 자라섬 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1년에 한 번 떠오르는 축제의 섬이에요. 그리고 혹은 가을의 전설. 음, 왜냐하면 저희를 제외하고 딴 사람들은 아무도 쓰지 않았거든요, 이 섬을. 여름이 어, 되면 여름이 되면 요 밑에 있는 나무들의 중간까지 다 물이 차버려요. 아, 그리고 가을이 되면 물이 빠져요. 그러면 군부대를 동원해서 섬과 섬을 흙으로 연결을 해요. 음,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축제를 썼어요. 그래서 물이 빠질 때 저희는 언제나 조마조마하죠. 네. 너무 많이 망가지지 않았기를. 네. 어,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옆에 남이섬이 있잖아요. 네. 남이섬 물에 안 잠겨요. 네네. 남이섬 잠겼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남이섬은 안 들어봤어. 잠깁니다. 네. 자라섬은 지금도 사실 물에 잠기는데 어, 요새는 물에 안 잠깁니다. 왜 그러냐면 응, 자라섬은 소양강 댐과 아니, 화천댐인가? 그 댐과 청평댐 사이에 들어 있어요. 응. 댐 두 아, 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하게 되죠. 아, 그래서 청평댐에서는 일정 수위가 높다고 생각되면 물을 방류해야 되는데 네. 남이섬은 이미 그 안에 관광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남이섬 정도가 찰방찰방할 정도가 되면 물을 방류를 시켜줘요. 음, 근데 자라섬은 남이섬은 약간 인공섬처럼 이게 위에 약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음, 자라섬이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자라섬 아무것도 없으니까 굳이 청평댐에서 이게 잠기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댐은 음. 사실 담수를 조금 더 많이 할수록 댐이 역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담수 능력을 내려가면서까지 자라섬을 플로팅 시켜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자라섬이 잠기지 않게 되고 있죠. 음, 그래서 이때 2008년에 자라섬 캠핑장이 오픈되고 전 세계 캠핑 카라바닝 대회를 유치하게 돼요. 음, 전 세계에서 캠핑하는 사람들 다 와서 여기서 카라바닝과 캠핑을 하게 되고요. 음,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들은 축제의 성공을 계기로 가평을 대공하는 관광지가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가평에서는 때가 돼서 자라섬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어, 2008년부터 자라섬이 공식적으로 관광지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어,
그 초창기에 네, 아까 그런 2000 뭐였지? 자라섬 청소년 센터, 재즈 예,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 페이지가 뭐였죠? 우리 이렇게 재즈 콩쿨 만들고 이렇게 그 특히 청소년 재즈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만들려고 할 때는 네, 지역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서 저런 것까지 만들 수가 있었죠? 그 초창기 벌써 3년밖에 안 된 때였잖아요, 행사가. 네, 네. 이건 꽤 과감한 무브먼트 아닌가요? 이 정도면? 자, 사단법인 자라섬 청소년 재생센터, 좋은 질문입니다. 예, 10좀 드릴게요. 예. 자라섬 청소년 재생센터를 만들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의 어떤 성원과 음, 믿음을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음, 사실 굉장히 이것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전시 그다음에 컨벤션 이벤트를 하기 위해선 뭐가 제일 중요하죠? 입찰에 들어가서 수주를 해야 되죠. 네네. 근데 축제는 입찰을 해서 매년 다른 사람이 축제를 하는 것을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해요. 언제나. 전시 예. 컨벤션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해요.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전시 컨벤션에는 그런 예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없죠. 예,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2004년부터 처음부터 얘기할 때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계속 하게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일을 하겠지만 음, 우리가 개구선을 만들어 놨는데 그다음부터 뭐 입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음, 하면서 2006년에 조례를 지정을 합니다. 음, 그래서 조례를 지정해서 저희 한 번도 입찰해 본 적이 없어요. 1, 2회만 입찰을 하고 아주 형식적인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음, 조례를 만들어서 비영리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요 건물은 사실 군에서 준 게 아니에요. 음? 저희가 문화관광부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사업, 그러니까 지역에 아, 버려진 유휴 건물을 매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네. 그것을 리노베이션 쓸 수 있는 기금을 받아서 만들어 아, 쓴 거예요. 그랬군요. 네. 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음, 사실은 가평군이 이런 데서 굉장히 어, 진, 어, 파격적으로 도와준 건 사실이죠. 그건 맞네요, 정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 전국의 어느 축제도 20년 동안 같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축제를 그거를 이제 동네 신문들과 신문사와 언론사와 짜고 적폐네 뭐 고인물이네 하면서 뺏는 순간 축제 망해요. 음, 음, 그게 인천의 펜타포트 페스티벌이 그렇고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은 문화 축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음. 아쉽게도 행정에서 이거를 한 단체에게 수년간 혹은 저희는 이제 수십 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년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진행시키기에는 아주 힘든 일이에요.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네네. 예, 그걸 20년 동안 한 단체에게 준다는 것은 아니, 그 대단히 가평은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아까 조례를 만들었죠.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팀한테 쓸 수 있다라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네네. 오, 선례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자라섬이 그런 선례가 됐구나. 그렇죠? 예, 그 사실은 저희가 선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음, 예, 음. 교수님 나중에 술 한잔 사주시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음, 그래서 2009년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축제를 하니까 음, 어, 가평에서는 문화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저희랑 상의를 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음악이 아니라 이렇게 미술 프로젝트 이거는 사실 2009년에 여름 때쯤에 자녀 예산이 나와서 문화 쪽에 뭘 쓰면 좋겠느냐고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음, 가평에 벽화 프로젝트를 하면 어떠냐라고 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또 따로 있긴 한데 네, 세 가지 세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벽화 경연 대회를 했고요. 음, 이게 벽화 경연 대회에 나왔던 벽화예요. 음, 음, 대학생들과 일반인들 일반 부문으로 해서 벽화 경연 대회를 했고, 그다음에 유명한 벽화 작가들을 불러다가 작업을 시켰고요. 세 어, 번째는 페스티벌 기간에
저희가 빈 벽을 만들어 놓고 공고를 했습니다. 누구든 와서 벽화를 그리고 가도 좋다. 음,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만들었는데 정말 3일 동안 그 네. 벽화를 다 사람들이 그리고 갔어요. 작가들이 어, 와서. 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벽화로 이제 구석구석 벽화를 만들었던 그런 사례고요. 어, 요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의미가 있는데 누가 봐도 벽화하기 좋은 벽이고 진짜 더러운 벽이었거든요. 예. 연탄 세워놓고 오줌 싸고 그래서 막 이렇게 더러운 음, 벽이었는데 저희가 음, 이 주인 어른을 찾아가서 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저희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음, 음. 근데 그거를 정말 저희가 진짜로 한 5번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아, 했거든요. 만족하셨어요? 아, 너무 좋아하시고 이 집은 음. 집값이 올랐어요. 아, 예, 어, 야, 야, 그렇게 됐고요. 이건 좀 엄청난데? 약간 이런 뭔가 지역에서 축제를 만들었던 축제 기획자가 지역의 어떤 지적, 문화적 자산의 컨설턴트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야, 이건 엄청난, 이런 경우들은 많이는 없죠, 그죠? 없죠. 사실 그리고 음. 여기서 놀라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2010년이 되면 예, 재즈 와인과 재즈 막걸리가 나오게 돼요. 이것도 사실 음, 축제에선 처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음, 음, 농특산물을 가지고 축제 상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사실 재즈 와인이 나오게 된 데는 사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가평이 포도가 유명합니다. 네, 네, 물론 믿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가 나요. 근데 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네, 많이 안 나요. 아, 그리고 동네에서 다 팔려요. 그래서 아, 외부로 잘 안 나간다는 거죠. 아, 이게 어디서 많이 팔리냐면 음, 도로변에서 많이 팔려요. 아, 정말, 국도변에서 과일 쌓아놓고 파시는 데들 봤죠. 네, 네, 근데 교수님은 아실 테지만 예전에 네, 고속도로가 없을 땐 춘천 강릉을 가려면 네, 가평을 통과해서 갔어야 됐었어요. 그쵸. 무조건 거의 통과했었어야 됐죠. 예, 그래서 음, 가평이 사실은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울에서 강원도를 가려면 음, 무조건 가평을 통과해서 갔어야 됐었어요. 맞아, 맞아. 지금은 사실 포천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생기고 많이 생겼지만 그때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음. 그래서 가평 그 길에 정말 과일이랑 뭐 파는 집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음, 가평 포도가 다 거기서 팔렸어요. 음,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기고 포천으로 전용도로가 생기면서 거기서는 더 이상 못 팔게 된 거고 고속도로 차가 빠지면서 지금은 가평 읍내를 통해서 가는 차는 길을 잘못 든 차량 몇 대 외에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한데 가평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포도를 외부에 팔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유통망이 제대로 돼 있질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평 주민들이 가평은 보통 지역에선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대부분 군수님께 가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네, 그래서 군수님께서 남은 와인이 있다고, 어, 남은 포도가 포도가 있다고? 있다고, 그럼 와인 만들면 되지. 오, 그래서 와인 공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 정말. 네. 하지만 여기서 그 군수님은 최초의 자라섬의 재즈 페스티벌을 도입한 그 군수님과 다른 군수님이죠? 여기 한참 지났죠. 네, 다른 분이죠? 네네. 그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군수님이셨네. 네네네. 근데 네, 사실은 그렇게 참 좋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예, 사실은 이제 더 좋은 방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와인 공장이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음, 와인은 저희랑 관련이 없었어요. 음, 그냥 와인을 만들어서 유통하려고 했는데 팔리지 음, 않는 거예요. 음, 왜? 여러분들 와인들 좋아하시겠지만 네, 와인 만드는 포도는 캠벨이 아니에요. 집에서 음, 먹는 포도가 아니에요. 와이너리 포도가 따로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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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집에서 먹는 포도를 만드니까 맛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은 와인이 전혀 팔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아, 여기서 저희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이 저희 부르셔서 네, 이렇게 재즈에 있는 와인이라며 너네가 팔아야지.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재즈 와인을 만들었어요. 아, 정말, 네, 근데
옆에 계시던 막걸리 공장 사장님께서 예. 이거 하면 큰 돈 되는 줄 알고, 예, 와인만 해주고 막걸리는 안 해줘? 예, 이렇게 예. 돼서 제주 막걸리도 어, 만들게 된 거예요. 어, 사실 성공했죠. 굉장히 이게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성공은 몇 년 지나서 하게 돼요. 예. 음. 예, 와인 이제 가평에서도 와인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늘어나고 음, 예, 더 맛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걸리도 사실은 그 이후에 약 7, 8년 동안 매년 팔고 음, 사장님이 그래도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이걸 만드셔서 음, 굉장히 근데 가평 막걸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술 진짜 맛있죠. 좋아하는 맞아요. 예, 술 좋아하는데 가평 잔막걸리 이런 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예, 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막걸리 바 가서 지역에 막걸리들이 막 지금처럼 막 나오기 전에도 이미 가평 막걸리는 있었고 음, 잔막걸리가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였어요. 음, 실제로 축제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음, 예. 자, 2010년은 10년의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제 사람에 대한 것들이에요. 관객에 네, 대한 것들. 자라섬 페스티벌의 이제 2010년이면 약 한 7회 정도 됐을 텐데 네, 폭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홍보를 하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사람들이 늘어날 때 조금 더 전국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러 다니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이때 찾아가는 자라섬 재즈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차차 재즈라고 하는데 이 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이런 KTX 역에 가서 버스킹 공연을 저희가 버스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지역을 찾아가서 정말 저희가 버스킹을 공연하고 재즈 페스티벌이 왜냐하면 실제로 철도가 생기면서 특히 호남권에 있으신 분들은 용산으로 와서 용산에서 ITX를 타면 거의 그냥 오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음, 음, 2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오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저희가 지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오는 거, 음, 대구에서 오는 거 이런 버스를 운영하면서 전국 지역으로 이제 조금 관객층을 넓히는 이런 해가 음. 됐었고요. 2010년이 좀 모멘텀이 있었던 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2011년에는 음, 국내에서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음, 어, 입지가 다졌다고 생각을 했고 음, 2011년도부터 이제 전 세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저희가 국제 교류와 국제 홍보를 시작합니다. 아하,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10년 정도가 되면 국내에 야외 축제가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네. 자라섬이 사실은 처음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음악 페스티벌들이 지방에서 그쵸. 서울에서 우후죽순 시작하게 되면서 맞죠. 우리가 차별화가 된 것은 우리는 국내 네트워크가 아니라 국제 포커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음, 사실 이것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재즈라는 컨텐츠, 재즈라는 이디엄 음, 자체가 인터내셔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국내가 아니라 국외와 해외에서 교류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아티스트들에게도 충분한 인커리지의 명분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음, 그래서 국가 포커스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제수 술레포미에라는 페스티벌이가 매년 한 페스티벌씩 MOU를 맺고 거기에 음, 있는 디렉터를 초청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네, 국제적 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계속 체크할 수 어, 있었고요. 우리 어, 스태프들도 이 콘텐츠 그 국제 포커스 컨츄리에 나가서 축제를 직접 보고 배우는 관계를 가졌고요. 음, 특히 이 국가 포커스 프로그램은 저희가 굉장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5년 전부터는 음악만이 아니라 10년 전부터는 음악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음악에 관련된 영화를 같이 해서 음악 영화 상영회를 계속 가졌고요. 아, 그다음에 5년 전부터는 페스티벌의 전체적인 아트워크를 그 포커스 국가의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어, 썼었어요. 어, 이 포커스 국가라고 하는 게 그 해에 특정한 우리 뭐 크게 엑스포로 보면 주빈국 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음, 주빈국이고요. 음, 근데 이게 또 뭐 수업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우리가 그냥 주빈국을 정하면 음, 그 나라에서 다 돈을 내주는 거예요.
예, 그 나라에서 어, 자기 나라 아티스트, 그 나라, 그러니까 프랑스를 걸어주는 대신 네, 프랑스 자국에서 네, 세 팀에서 다섯 팀 정도를 음. 자기 나라 돈을 들여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 그 근데, 각국의 문화 관련된 기관하고도 네, 협조가 돼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외국엔 이런 기금이 너무 많고,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도 국악을 가지고 이런 거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돈 다 음, 나라에서 다 줘가면서 좋은 그렇죠. 축제, 좋은 극장, 좋은 공연장에 가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그 정도 반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라섬 페스티벌에서 예를 들어 네덜란드 포커스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덜란드 국가 포커스 할 테니까 다섯 음, 팀 정도는 그 나라 돈으로 보내주세요. 음, 음, 라고 하면 보내주는 게 된 거예요. 음, 특히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저희가 어, 스페인 포커스였고 음. 올해가 캐나다 포커스였고요. 네네. 작년 기준으로 내년 폴란드, 내후년 노르웨이, 그 다음 해에 프랑스까지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미리. 어,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그런 포커스 국가, 포커스 컨트리에 되기를 원하고 특히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올해도 캐나다가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교 기념 행사를 저희 페스티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야, 저희가 4년 전부터는 그런 수교 행사나 이런 게 포커스 컨트리가 될 경우 한국에서도 기금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저희가 그 포커스 컨트리의 해당 국가에 가서도 저희가 어, 자라섬 페스티벌 인 스페인, 자라섬 페스티벌 음, 인 노르웨이 뭐 이런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음, 저희가 캐나다에서 토론토와 몬트리올 한국의 네 팀이 가서 네. 토론토와 몬트리올에 투어를 했고요. 두 극장에서. 어,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한국 아티스트 4명이 캐나다의 레지던스 기관에 들어가서 음악을 만들고 발표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음반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네, 국가 포커스 프로그램을 할 때, 왜, 네, 처음에 왜, 아, 난 이런저런 나라들을 다 불러야지라는 욕심도 있었을 텐데, 네, 포커스를 하면 특정 국가에 딱 치중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특정 국가가 오랫동안 쌓여서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쌓이면 네, 충분하게 컨텐츠가 확보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행사에 내가 포커스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처음에는 욕심으로 자라섬 입장에서는 욕심으로 프랑스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다 같이 부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해외팀이 약 20팀에서 25팀 정도 되는데 네, 포커스 국가에 주는 슬롯은 맥시멈 5개 정도 돼요. 어,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다 오되 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22팀 정도를 부른다고 할 때 평균 네, 저희가 항공료를 내주는 팀은 5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정말 예. 그러니까 포커스 컨트롤에서 갖는 것 외에 네. 그 나라에서의 각종 한국이랑 똑같아요. 각종 기금을 받아서 오는 아티스트들이 다 많이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결국 올해가 뭐 예를 들어 올해가 캐나다 포커스여도 음.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각자 기금으로 다 옵니다. 근데 아, 그 나라 기관은 이런 거예요. 한두 팀 찔끔 보내는 것보다 음, 다섯 팀을 보내서 스페인 포커스 한번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자기네 결과물로도 너무 훌륭한 거죠. 음, 그리고 이제는 음, 저희가 디자이너까지 초청을 하고 영화도 음, 초청을 하고 음. 그렇게 그다음에 현지에 가서도 활동을 하니까 일종의 이제 원회의에서 교류 프로그램 형식의 포커스 컨트리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음. 예산 차원에서도 계기성 행사, 그러니까 수교 뭐 몇 주년 기념이나 이런 계기성 행사가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그런 행사를 찾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음. 그리고 그걸 저희가 그냥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 한, 최적의 샘플이겠네요, 이게. 그렇죠. 음,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행사, 그 나라에 가서 행사 모두를 다 저희가 음, 행사를 다 주최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기금도 꽤 많고요. 그런 음, 기금은 실제로 이렇게 비딩을 하지 않아도 음,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한국 문화부가 얘기하는 것보다 음, 그 나라의 직접 문화관광부가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음, 그럼 우리가 아예 그쪽 문화관광부의 파트너가 돼버리면 음, 한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희를
초이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어, 안 그러면 한국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들어서 이걸 거기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시겠지만 국제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는 미리 안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행사를 입찰을 하려면 3월부터 입찰을 해서 4월, 5월 진정서 내면 6월달 한 달 지나서 7월쯤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나라 그 해에 10월, 11월 행사를 만들 수가 없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올 한 해 행사, 내년의 행사를 올해 음, 다 미리 그쪽 문화관광부에 보내서 음. 국가 교류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먼저 내고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아예 파트너로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 수급과 예산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케이스가, 문화예술씬에서, 이런 축제씬에서 이런 케이스가 또 있나요? 잘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이쪽도 입찰이라는 제도 때문에 특히 뭐 무슨 입찰, 최저가 입찰 이런 것도 있지만 입찰이라는 제도 때문에 연속성도 떨어져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없으니까 퀄리티도 떨어져. 그러면 이제 악순환만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님 이게 저도 느끼는 거지만 결국 콘텐츠를 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 우위를 점하게 되는 순간이 곧 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러니까 공급자 네. 중심의 시장이 재편될 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에서 한국 음, 정부 얘기를 하는 게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음, 자, 콘텐츠 우리 수교 60주년 기념 사업을 너네랑 우리 페스티벌이랑 같이 하는데 음, 돈은 곧 만들어지니까 다 알고 있어요. 한국 돈 늦게 서니까 음, 우리가 너네랑 한다고 아예 옷을 박아서 보낼게. 음. 야, 그게 되는군요, 해외는. 예. 음, 근데 한국도 조금씩 그런 게 되고 있긴 한데요. 네네. 예. 근데 여전히 이제 하지만 그 콘텐츠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어떤 것들이 조금은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가능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시장이 재편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음, 음, 2011년밖에 못 갔는데요, 지금. 네네. 예, 더 가볼까요? 2012년으로? 예.